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4기의 임시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현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이제 인선을 발표했는데 이 문제 좀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김현종 전 본부장이 제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타결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당시 통상교섭 본부장 맡았고 외교부 산하에 있을 때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났죠. 한 10년 정도 지나서 중간에 뭐 뉴욕 대사도 하셨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한미 FTA 관련해서는 지금 산업통상부로 저희가 개편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업무를 다루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많은 내용으로 풍부하게 알고 계신 분이라서 FTA 관련한 지금 이제 한미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데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물망에 올랐다는 기사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시민단체나 진보 야당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정부가 바라보는 한미 FTA의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현안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좀 전에 그런 이제 반발도 있었지만은 우리 국익 차원에서 또 정부 여당이 고민한 부분이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재 WTO 국제무역기구의 그 심판기구의 최종 심판관을 맡고 있습니다. 예, 상소기구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WTO 심판기구는 2심이 최종심이거든요. 2심의 심판관이고 심판관이 7명밖에 안 돼요. 나라로 보면 5나라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고 이분이 이제 심판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빠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규정상 또 그만두고 난 뒤에 3개월 안에 각 나라의 공직에 취임도 못하게 돼 있어서 우리 국익 차원에서는 좀 구멍이 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거는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한미 FTA가 특히 중요하다. 지금 이제 재협상인지 개정 협상인지를 가지고 다투고 있지만 이제 시작하게 돼 있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 아니라 한미 동맹의 그 방위비 분담까지도 사실상 이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고차 방정식으로 이걸 갖다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같이 이렇게 실력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정부가 하고 다소 무리가 따르고 반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 이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을 한 상태여서 그렇게 되면 다음 달에 이 특별공동위원회 회의가 열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김현종 전 본부장이 다시 제기를 한다면 다음 달에 특별공동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일정이 만약 잡혀 있다면 되는 거고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금방 일을 바로 실전에서 해도 무방하고 충분히 다 사실은 이렇게 대비가 가능한 분으로 그동안 어쨌든 약간의 휴지기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FTA 관련해서는 계속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캠프나 선대위에서 활동을 했던 분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국민 외교 자문 그룹인 국민 아그레망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일도 했었고요. 그렇기도 했고 또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이제 출마하려고 시도도 이제 했었는데 이제 뜻대로 잘 안 돼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참여정부 또 현 정부까지 큰 틀에서는 이런 국정의 철학이나 기조를 공유하고 있는 분, 그러면서도 또 객관적으로 실력이 또 경험이 뒷받침되고 있는 분인데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빨리 이제 협상을 재개하자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좀 가지고 여유 있게 하려고 장소도 워싱턴에서 하자는 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자고 이게 역제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 문제 또 안보 문제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노련한 분이 앞장서가지고 제대로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더 높이 평가했군요. 지금까지 청와대 인선 부분 좀 눈에 띄는 좀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북한의 도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청와대가 레드라인을 언급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금지선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 레드라인이라는 게 도대체 기준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그러니까 남북 간의 이런 긴장이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일단 중단하고 그다음에 비핵화로 가자. 그리고 이제 핵무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이런 논란이 안 생기도록 얘기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점점 저희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네 번째의 그 실험 발사 및 이제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기술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그 이전에 이제 가야 될 길 4,000km 지금 이번 경우는 거기까지 가서 뭐 미국을 향해서 매우 공격적으로 간다라는 점에서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제 지난번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북한에게 6.15 남북 공동 선언이나 14 그러니까 남북 정상 공동 선언에 대해서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다음에 8.15를 기점으로 해서 남북 대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묵묵부답하면서 남북 군사회담 역시 지금 이제 아무런 답변 없이 응답을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최고의 경고 조치의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고의 경고 조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레드라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족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어느 선까지 그 미국과 유엔 국제사회 또 우리 대한민국이 용인할 수 있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대화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도 사실 계속 변동되어 왔고 오바마 정부 때는 전략적 인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북한의 도발이 계속 강화되고 핵 개발이 강화되고 미사일 개발이 이 고도화되고 있는 걸 계속 뒷걸음질 치면서 여기까지 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레드라인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번에 발사된 ICBM을 완성해가지고 발사할 경우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핵실험할 경우 그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이제 레드라인의 하나의 이제 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한셈이죠. 그것이 진행되어 가면서 이제 미국도 대북 정책의 기조를 전면적인 제재와 압박으로 이미 이제 방향을 맞춰 가지고 유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미국의 독자적인 또 그 제재를 또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가지고 전면적인 이 제재를 국회 입법을 통해서 의회 입법을 통해서 지금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로운 이제 강화된 입법이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중국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굉장히 이제 압박을 하고 무역을 통해서도 압박하고 군사적으로도 압박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미중 간에도 굉장히 이제 좀 긴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미국 조 야에서는 그것과 별개로 이제 선제 타격 또는 흔히 말하는 이제 참수 작전, 정권 교체 작전 같은 걸 이제 군사 행동까지 미국 의회와 정부 또 군사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사이 보도를 보면 우리 합참 의장하고 미국의 군사령관하고 이게 그 핫라인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거론되고 있는 상태까지 가서 흔히 말하는 한반도 8월 위기설이 점점 긴장이 고조돼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일단은 뭐 유엔 안보리가 조만간에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이제 회의를 열어서 대북 제재안을 새롭게 마련을 할 것 같다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우리 정부의 고민은 그겁니다. 이제 뭐 금강산 관광도 지금 막혀 있는 상태고 개성공단도 폐쇄된 상태고 우리가 대북 제재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이제 몇 가지 없다라는 게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방안이 남아 있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군사적인 긴장 관계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어저께 국방부에서도 발표했고, 추가적인 실험도 이제 어제 오늘 했는데, 구체적인 그럼 제재 수단이 뭐냐? 야당에서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 지시해서 검토하는 내용
어저께 이제 다시 그 미사일 관련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이제 결정을 했고요. 이제 미국과 이제 논의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 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우리 측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문제든 아니면 국민 속에서 나온 얘기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정말 최악의 수단을 강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남북 간이 공히 해결해야 될 수 있는 문제로 가야 된다라는 그것 역시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숙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야 되고 또 내일 국방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어제 오늘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고요.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만 볼 것이 아니고 남북 간의 경제 문제도 봐야 될 것이고 국제사회 신용도도 봐야 될 것이고 또 미래 세대들이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정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검토를 하면서 고민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당장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제재 수단을 무엇이라고 내놓으라고 얘기하면 그 답은 저는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당장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시 배치라는 점에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야당의 입장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잠시 뒤에 여쭙겠습니다. 일단 김 의원님, 여당의 입장에서는 내세울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워딩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런 부분인 건가요? 그러니까 임시 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드를 임시 배치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이해한다. 그렇지만 그 지금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도록 엊그저께 방침을 정했고 최대 1년 정도 걸린다고 하죠. 1년에서 뭐 1년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도 그냥 놓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함께 부수로 달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그 상주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요. 그래서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의 입장만 가지고 저희가 바로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하고 있는 이런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는 것은 너무나 명료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현재 그 저희가 하고자 하는 또 이제 사드 임시 배치와 관련해서 또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한 이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는 조금 더 이제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성주 주민들도 지금 격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 중에서는 특히 이제 바른정당은 즉각적으로 사드를 배치해라.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있을까 싶어요. 그 어쨌든 그 지금 정부가 일반 환경 영향 평가 하겠다고 발표하고 뭐 하루도 안 됐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하루 만에 뒤집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10개월이 걸리든 15개월이 걸리든 거기서 이게 적합하다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다고 환경부가 판단 내리는 걸 전제로 해서 그때까지 그 사드를 이제 운영한다라는 그런 명분이죠. 그런데 그거는 뭐 논리상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제 이야기했는데 15시간 만에 일반 환경평가 안 받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10개월, 15개월 뒤에 환경영향평가가 부적합으로 나올 것인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부적합으로 나온다고 가정해서 미군 보고 이거 가져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쉽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명분은 그렇게 임시 조치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종 배치라고 봐도 저는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명분상 논리상으로도 그렇지만 또 중국을 의식해서도 바로 우리가 배치한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임시 배치한데도 중국이 철거할 걸 강력 촉구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 최종 배치했다라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연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우리가 설득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이제는 좀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작년 탄핵 과정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이미 결정돼 가지고 그냥 명확하게 사드 배치한다. 이건 우리 방어용이다라고 일관되게 밀고 나갔으면은 아무 큰 문제 없었을 것 같다가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제고할 수 있을 듯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와 일부 이제 후보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이거 우리가 밀어붙이면은 철거할 수도 있겠네라는 그런
그 기대를 준 것이 예. 중국의 입장을 이렇게 강경하게 만들고 우리가 계속 피해를 입게 만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라도 그때 사실 딱 막아서 이거는 우리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우리 더 이상 고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버렸으면 중국도 이렇게까지는 않았을 거라는 걸 우리가 그 다시 생각한다면은 이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딱 그냥 셔터를 내려버려야 예. 중국도 더 이상 불필요한 기대를 가지고 자꾸 밀어볼까 이렇게 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 부분을 정부가 분명하게 중국 측에다 그동안 우리가 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부담을 지고 또 한미 동맹의 그런 부담을 지고 중국의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예.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하고 분명하게 해주는 것 이외에 지금도 또 다른 기대를 주고 하면은 점점 우리만 더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예. 예. 조 의원님께서는 이제 외교적으로 중국의 단호한 입장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동안 솔직하지 못했던 외교적 자세로부터 이런 많은 문제가 쌓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그 졸속하게 추진되었던 점은 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사드 배치 과정에서 석연치 않았던 점 또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차분히 좀 들여다봐야 될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중국을 설득하는 문제가 저희가 설득해서 되는 문제라면 설득이 되겠지만 그게 경제적인 문제하고 바로 연관되어 있고 동북아 군사 평화 체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희 우리 정부만 중국과의 관계를 푼다거나 아니면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전에 집권했던 정당에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 문제는 특히 또 중국은 9월 달에 자신들의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예. 한중 관계만으로 이 문제가 바로 이렇게 뭐 정리가 되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주변 국가의 관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 특히 북한이 계속적인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긴장 관계를 높이는 것은 미국과의 직거래를 하겠다는 또 하나의 그 속내가 있는 것은 또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 외교 문제만큼은 여야가 없이 서로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슬기롭게 좀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싶습니다. 예. 뭐 니탓 공방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머리가 너무나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부터 6박 7일 동안 여름 휴가를 떠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은 징크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7월 말 8월 초, 이 7말 8초에 휴가를 주로 가는 편인데 꼭 그때마다 사건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예, 일단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98년에 IMF가 이제 발단이 돼서 휴가를 취소를 해야만 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딱 휴가철에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국민이 피랍이 된 사건이 있었고요. 쭉쭉쭉 내려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2015년에는 이제 메르스 여파가 상당해서 관저에 머물렀던 경험이 있었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부임하고 나서 첫 휴가인데 하루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을 했습니다. 이게 휴가지에서 마음이 영 편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음은 뭐 무겁죠. 발걸음도 무겁고 또 어쩌면 안 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께서 그냥 개인이 쉬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대통령 모범을 보이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미 담았기 때문에 예. 이게 대통령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든 사기업이든 정당한 휴가는 다 가도록 해야 된다. 예. 그게 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삶의 질도 높이면서 또 일자리도 또 더 늘리고 또 내수도 진작하고 예.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했고 그걸 대통령이 앞장서서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예. 한미 정상회담하러 미국 가시면서 저 비행기 안에서 직접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이번 저 휴가는 저는 100% 할 거라고 이야기하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예.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월 달에 이제 지금 을지 그 프리덤 가디언 이제 그 예, 훈련이라고 한미 예. 군사 훈련이 있고 예. 북한이 지금 좀 저러고 있고 또 미국이 저에 대응해서 또 어떤 문제 좀 전에 그 어제 오늘 사이에 그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 전역에 이제 배치해 전개해 가지고 긴장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은 그 UFG 자체를 취소하라고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 그걸 할 경우에 북한이 ICBM으로 도발했지만 어쩌면 또 핵실험으로 또 다른 레드라인에 해당하는 핵실험까지 이제 해서 레드라인을 한 번 더 건드릴 가능성. 예. 그럼 미국이 또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거론되고 있는 굉장히 이 공세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예. 그 국가안보의 최고 이 수장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는 갈걸음도 무겁고 가이스도 늘 긴장돼 있어야 되고 언제 돌아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도 될 수 있고 예. 그러면서도 또 내수 진작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통령 모범을 보여야 되겠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안보 보고는 수시로 받는다고 합니다. 보통 대통령들이 이제 휴가를 가면 하반기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을 세워오는데 좀 문재인 대통령 이번 휴가로 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구상을 좀 가져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정가 소식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삼선의 최재성 전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재성 의원은 친문 출신이고요. 친추로도 불립니다. 최근에 추미애 대표와 호흡을 맞추면서 이것이 다목적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의원이 친문이다, 뭐 친추다 이러는데 예. 사실은 정세균 의장님하고 굉장히 예. 각별한 관계죠. 예전에 친정. 친정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정리해 보니까 친민이다. 민주당을 매우 사랑하고 민주당의 그 체질 강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 정말 밤낮 없이 고민하고 그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생산해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 혁신은 져서 하는 때 혁신이 아니고요. 예. 이겼을 때 하는 것이 바로 혁신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혁신이라는 게 뭐 정치권에서 늘상 선거에 지고 당이 좀 비상한 상황일 때 뭐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모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 형태로 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네.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있는데 저희 예.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예. YTN도 경영혁신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략혁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늘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이라는 걸 하죠. 그리고 회사도 발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혁신이라는 구호를 쓰는 것처럼 예. 저희 정당도 좀 이렇게 선거에 이겨서 보다 잘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과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혁신을 한다라는 취지라면 저는 제때 안성맞춤 혁신의 그런 내용들이 나올 시기다라고 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고 집권을 했지만은 갑작스러운 이제 대선이었기 때문에 예. 집권당으로서 체제 정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새 정부도 출범하고 집권당도 그렇게 역할을 이제 돌입하게 된 상황에서 집권당의 역할 이제 다른 당의 이렇게 문제긴 하지만 제가 이제 관찰자로서 볼 때는 예.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체제 정비 이게 이제 필요한 것 아닌가 싶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조직 강화라든가 또 인재 영입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예. 그 필요하면 또 당원 당규 개정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집권당의 지도부로서 추미애 대표 체제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혁신위가 어느 당이든 혁신위가 들었으면 혁신위가 혁신을 하지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파워를 지니게 되거든요. 예. 당내에 굉장히 큰 권력 기구가 하나 들어서는 겁니다. 그걸 이제 당 대표가 주도해가지고 자기가 가까운 사람을 앉혔다라는 거는 예. 추미애 체제를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하나 생겼다. 예. 친추 체제, 친정 체제까지 모르겠지만은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포석도 있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관찰자로서 볼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자, 혁신이 필요한 또 하나의 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인데요. 홍준표 대표가 이 기사에 댓글을 안 본다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겨냥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달빛 기사단 댓글 부대의 패악을 보면서 어두운 곳으로만 대한민국을 끌고 간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대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글을 올린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달빛 기사단 댓글 부대의 폐악을 보면서 어두운 곳으로만 대한민국을 끌고 간다 생각. 예. 달빛 기사단이라는 함의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예. 네, 그걸 좀 인용해서 의도성 갖고 달빛을 문재인 대통령을 보통 지칭을 달림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댓글을 안 본 지 오래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 댓글이라는 게 특정한 권력 집단이 악의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있었죠. 저희 예. 지난 대선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고 예. 또 이제 그 군조직에서도 그런 일이 사령부에서
군에서도 이제 그런 사이버 사령부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역시 네. 이 문제도 논란이 많이 됐던 거죠. 그다음에 해킹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것은 당연히 이제 근절돼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댓글을 안 본다 이 얘기는 여론 중에 오프라인 여론과 온라인의 여론이 있는데 온라인 여론을 무시하겠다라는 말씀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한다고 하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치 교육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젊은 층들의 확대를 위해서 교육비도 좀 삭감해 주겠다라는 정책을 내는데 이런 댓글을 다는 분들이 주로 보면 50대 미만에서 많이 달아요. 그리고 남녀를 보면은 보통의 경우는 남성들이 정치 기사에 대한 댓글이 많고요. 뭐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댓글은 주로 여성들이 많이 이제 다는데 그거는 그 기사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을 다 요즘은 해서 그 댓글에 달려 있습니다. 뭐 어느 층에서 여론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래서 안 본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혁신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의 다름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의 방안 중에 하나로 당 로고를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로고가 북한의 주체 그 탑 관련된 봉화탑인가 거기에 배포를 하고 봉화탑이죠. 그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해서 처음에 이 디자인이 나왔을 때부터 논란이 됐는데 그냥 채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촛불을 좀 의식했던 거 아닌가. 촛불보다도 더 강한 것이 이제 횃불이다 생각해서 혹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웅다웅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혁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려면은 당내 민주화를 하고 의원들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또 당 체질, 줄서기 체질 이런 것도 개파 체질 이런 것 좀 바꾸고 그러면서 노선도 너무 이렇게 강경 우파보다는 좀 더 개혁적인 중도적인 합리적인 중도로 좀 외연을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좀 더 강화했으면 그렇게 할 때 제대로 혁신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혁신위 구성부터 해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좀 걱정스럽고 좀 전에 이제 홍준표 대표님 말씀도 있었지만은 댓글 초기에 문재인 대표 열성 지지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이게 적극적으로 댓글 다는 걸 갖다가 문각기동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당선되고 난 데는 이제 달빛 기사단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다 그것이 큰 흐름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댓글을 보면서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좀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정치권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소식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의원 민주당 대변인,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